루마니아 바트라 도르네이의 어느 국경 마을, 한 여성이 TV 속에서 떠나지 못하며 동그란 눈을 뜨고는 연신 경탄해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바트라 도르네이에 살고 있는 군사학 전공 대학원생 플로리아나 브로데스쿠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아졌어요. 평소에 저답지 않죠. 제가 꿈꾸는 평범한 일상은 학업에 집중하며 작은 군사학 논문 하나를 완성해가는 조용한 삶이었어요. 저는 루마니아 여군사가 되고 싶었고, 아이들은 셋쯤 낳아 평화롭게 키우며 국가를 지키고, 때로는 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평범함조차도 제겐 사치처럼 느껴지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 한 뉴스 때문이었어요. 제 세상이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휘청이던 날이었죠.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책상 위에 논문 자료를 펼쳐놓고 문장을 고치던 중이었죠. 지루함에 하품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플로리아나 당장 와봐. 큰일 났어. 순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엄마의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재빨리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TV 화면에는 속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습 예보라는 빨간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앵커는 긴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갑자기 세상이 핑 돌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면 사실이 분명했고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고요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는 뉴스를 보면서 농담을 던지거나 정치 이야기를 늘어놨을 텐데 그날은 그런 아빠 역시도 굳은 얼굴로 말씀이 없으셨죠.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던 손을 멈춘 채 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닌 것 같구나. 뉴스에서 보도되었다면 사실일 거고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며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가볍게 넘겼던 불안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플로리아나, 루마니아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아빠의 한숨 섞인 말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제 방으로 뛰어가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군 복무 중인 오빠 미하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저는 오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지금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방위로 공습할 거라던데 우리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저희 오빠 미하우는 루마니아의 육군 장병이에요. 듬직하게 늘 절 보면서 루마니아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안전한 나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네 할 일을 하라고 하던 오빠였어요. 그런데 그날의 오빠의 목소리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죠. 오빠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로리아나, 걱정하지 마. 우리 부대는 이미 경계태세를 강화했어. 나토도 대비하고 있고 훈련도 계속 진행 중이야.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평소였으면 우린 지금 아무 일도 없어? 그런 건 다 장난 같은 뉴스야 하고 말해주었을 오빠인데 오늘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뭔가 섬뜩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그 진심을 모를 리가 없었죠.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질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니지? 정말 그냥 허황된 뉴스인 거지? 그런 걸 물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막상 그런 뉴스가 들려오자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충분히 준비된 건 맞아? 이게 바로 제가 한 질문이었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가짜뉴스라고 치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질문에 오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죠. 나토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오히려 가슴이 더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토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들려왔거든요. 한편 밤이 늦도록 뉴스에서는 러시아의 공습 가능성과 과거에 1940년 베사라비아를 점령당했던 역사를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이 급하다지만 그런 건 도대체 누구 좋자고 보여주는 건지요. 불안감만 증폭시키게 말이죠. 화면에 떠오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대피 장면을 보고 있자니 문득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마니아의 영토였던 몰도바와 북부 부코비나를 포함하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으로 이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힘이 없었어, 플로리아나.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지. 그때 우리에게 강한 군대가 있었다면 아마 달랐을 거야. 라던 말이 맴돌았죠. 그 말이 가슴에 다시 깊게 박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과거와 얼마나 비슷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목 놓아 할아버지를 부르고 답을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건지 아직까지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득문득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뉴스 화면 속 위협적인 말들이 거실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던 그날 밤, 그 불안감은 저를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더는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우리 집 문 앞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현실처럼 느껴져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나 위태롭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뉴스를 더욱 열심히 챙겨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답을 찾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핀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토의 대규모 훈련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이름도 강렬한 다이나믹 프론트 25였죠. TV 화면에는 눈 덮인 대지 위로 강력한 포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북극권의 혹한 속에서도 움직이는 대포들, 로켓포들이 구릉지를 가로지르며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얀 눈이 쌓인 구릉지대, 살을 애는 듯한 북극의 바람 속에서 나토의 포병 부대들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대포가 쏘아 올린 포탄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먼 곳에 정확히 떨어지며 굉음이 울려 퍼지고 로켓포들은 날카로운 탄도로 하늘을 가르며 불빛을 남기고 있었어요. 눈 속에서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제게 그 소리는 마치 러시아를 향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의 해석도 이어졌어요. 이번 훈련은 평범한 군사작전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훈련입니다. 맹렬한 목소리의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나토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훈련 영상을 보며 가장 제 시선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어요. 혹한의 북극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눈 속에서도 빠르게 포문을 조준하며 발사하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저 역시도 오빠가 군인이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군사학 대학생이었다 보니 흥미가 있었는데 한국의 K9 자주포는 그전에 보던 다른 장비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눈 속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으며 영하 3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완벽히 작동합니다. 훈련에 참여한 핀란드 군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은 K9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루마니아 방산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나토 회원국으로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국의 방어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K9 같은 믿음직한 무기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었죠. 말로만 그저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무적부대다 한다 해도 K9 같은 무기는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루마니아 군대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 무력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사용하며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핀란드가 잘난 게 아니고 한국의 무기를 가진 게 장점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 영상 속에서 저는 핀란드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루는지를 보며 끝없이 상상 속에 빠져들었어요. 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K9, 혹한 속에서도 작동하는 모습에 감탄하는 다른 군인들의 표정을 보며 저도 모르게 부러움을 멈출 수 없었죠. 내 생각에 우리도 저런 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홀로 그런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K9 자주포와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해 자신들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루마니아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TV를 끄고도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1916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도시를 독일에게 점령당하기도 했었지. 전쟁에 패배하여 영토의 일부를 잃었고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아프고 무거웠어요. 물론 할아버지가 청년이었던 시절인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과 루마니아가 한때 동맹국일 때도 있긴 했지만 루마니아는 그리 강한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전쟁에 패배하여 우리 땅을 침탈당해야 했던 일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강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겠지.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없었단다.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없이 하고 또 하곤 했어요. 마치 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 하는 말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할아버지의 술주정처럼 들리기만 했죠. 이미 끝난 역사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급한 앵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할아버지의 그때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와 닿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느꼈던 그 무력감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졌거든요.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우리나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과연 러시아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한없이 그런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진작에 힘을 합쳐 러시아를 박살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빠는 수시로 제게 그런 말을 버릇처럼 하시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은 언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혼잣말을 하듯 읊조리는 아빠의 불안 어린 목소리. 저는 어느 순간 이젠 아빠가 아니라 제가 아빠를 지켜드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더욱 불안감에 떨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가능성,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암시,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과거와 같은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저의 요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 영상을 본 이후로 저는 단순히 과거를 두려워하며 앉아있기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던 무력한 루마니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루마니아를 꿈꾸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 부럽고도 희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우리에게 저 한국 자주포가 있다면 핀란드보다도 훨씬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가진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었거든요. 저는 핀란드처럼 우리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희생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 군도 그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영상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TV 앞에 앉아 핀란드에서 진행 중인 나토 훈련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설원을 가로지르는 여러 무기들이 화면에 등장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무기였죠. 훈련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의 로켓포와 자주포도 훌륭했지만 K9의 움직임은 단연 돋보였어요. 아마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CNN은 이번 훈련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BBC는 혹한의 북극 환경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이 나토 회원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도 보도하고 있었어요. 또한 프랑스의 르몽드는 훈련에 참여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주목받았다고 전했죠. 세계 여러 국가들의 이러한 보도들은 한국 방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보내며 국제사회에서의 안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이런 기사를 보고 나자 저는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K9을 클로즈업으로 비출 때마다 그것은 마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죠. 혹한의 눈밭 위에서도 부드럽고도 강렬하게 이동하며 정확히 목표를 조준하는 모습이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눈 덮인 지형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포문을 열고 이어지는 발포의 굉음까지 이 무기가 가진 힘과 안정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죠. 영상 속에는 핀란드 군인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는 K9의 성능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죠. 자기 나라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는 이 무기가 영하 3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그 장비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갖지 못한 황금 장난감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예상컨대 K9은 아무래도 핀란드의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훈련에는 영국의 최신형 아처 자주포와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도 참여했어요. 하지만 K9은 이 수많은 유럽 장비들 사이에서도 그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거친 지형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기동력은 기본이고 어떠한 혹한의 환경에서도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죠. 이 모든 장면들은 이 자주포가 단순히 전술적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왜 핀란드가 한국에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을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고 보니 그 이유가 꽤나 명확하더군요. 제일 먼저로는 K9 자주포의 성능과 신뢰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K9은 영하 30도에서 영상 43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영하 30도라니요?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도 그 어떤 장애 없이 정확히 목표를 조준하고 발포할 수 있는 성능은 핀란드와 같은 혹한 지역 국가에 완벽히 적합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나라의 자주포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고 해요. 이 점은 돈을 아껴 쓰고 싶어하는 짠돌이 핀란드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세 번째로 빠른 공급 능력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기 생산 및 납품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어요. 무기를 요청한 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방위력을 신속히 강화해야 하는 핀란드의 상황에 딱 들어맞았겠죠.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해요. 핀란드는 이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말이죠. 결국 핀란드는 K9 자주포가 제공하는 탁월한 성능, 비용 효율성, 신속한 납품, 기술 협력이라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사실상 완벽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며 강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루마니아인 만큼 똑똑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핀란드는 꽤나 똑똑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인정해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거든요.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힘없이 희생당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니 이제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모습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번의 선택은 단지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역사적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핀란드는 K9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전선을 유지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다가 과거의 약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을 보며 저는 핀란드가 보여준 이 모습을 보고 부러움과 희망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루마니아는 핀란드보다 먼저 이런 무기를 도입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핀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통해 우리 방위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로 머물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죠. K9의 모습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처럼 보였거든요. 핀란드가 K9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전략적 이점, 그게 바로 지금의 루마니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박차를 가해 더 많은 한국의 무기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엔 더 다양한 무기들이 있더군요. FA-50 전투기, K2 전차,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이 모든 무기들 중 하나라도 우리가 가진다면 루마니아 방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핀란드처럼 우리도 한국과 협력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유럽 내에서 자국의 군사적 위상까지도 높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핀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며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루마니아라고 왜 그런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못하겠냐고요? 며칠 뒤 저는 대학원 친구들과 만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도 최근 뉴스를 통해 핀란드 훈련 영상과 K9 자주포에 대해 알고 있었죠. 우리는 그 성능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왜 우리 루마니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 아쉬워했어요. 한 친구는 K9의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했고, 다른 친구는 한국 무기의 공급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다들 꽤나 밤을 지새며 저처럼 고민을 한 것 같았어요. 한 친구는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는 게 한 단계 앞선 나라인 것 같아. 핀란드가 이번엔 해안을 가지고 그 점을 잘 파악하고 선택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 무기라면 우리도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죠.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한국 무기의 성능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죠. 과거의 희생자로 남아있기보다는 강력한 방위 체계를 갖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피 끓는 청춘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우리 루마니아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면 강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루마니아도 단순히 나토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물론 나토는 강력한 동맹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키워야 하죠. 어찌됐든 도널드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나토가 방위비를 너무 많이 쓴다고요. 대놓고 우릴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진심인지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지금 직면한 위협을 생각할 때 더 강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FA-50 전투기와 K2 전차 같은 무기들이 모두 우리의 방위 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히어로 영화의 한 군단처럼 그 한국 무기들만 쫙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을 거라는 상상도 했어요. 핀란드처럼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 방위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루마니아는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고민만 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빠 미하오를 만나기 위해 방문할 계획을 세웠죠. 오빠는 군 복무로 바쁘지만 지금 이 주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군인 오빠를 두었으니 더더욱 오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아나요? 언젠가 위인전에 저와 오빠 미하우의 이야기가 실리게 될지요. 오빠는 항상 저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오빠의 생각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불안에 떨며 뉴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오빠를 방문하기 위한 약속을 잡고 저는 이제 그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침대에 누워 핀란드 훈련 영상 속 K9 자주포가 설원을 가로지르던 장면을 떠올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 했던 계획을 접어야 했었어요. 이유는 정말 세상에서 태어나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을 만큼 황홀한 이유였죠. 바로 저희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핀란드를 보면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0내문의 K9 자주포와 36대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도입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이라는 계약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군의 현대화와 방위력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죠. 한국의 K9 자주포를 우리 루마니아에서 들여오게 되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더욱 돈독해질 것 같아 기대되었죠. 호주와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폴란드, 그리고 핀란드에 이어서 9번째로 K9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무기였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의 상징과도 같아요. 러시아는 전쟁범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만을 기도하고 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해버리거나 패배하게 되면 바로 한 걸음 앞이 저희 루마니아니까요. 하지만 한국과 이렇게 협력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무척이나 안심되는 건 진심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그래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면 과연 현실은 어땠을까? 이뿐이겠나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 말고도 한국의 K-팝, 드라마, 음식 문화 이런 게 다 없었을 거라는 건데 상상이나 되나요? 한국이 왜 인정받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여하튼 저는 우리 루마니아의 국방력이 이번 한국과의 협력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러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한 미식 축구 경기장 190cm가 넘는 근육질의 남성들이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구에 미국 남성들이 단체로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을 상대로 한 대결에서 5번이나 완패당하고 큰 좌절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대결들을 펼쳤기에 이들은 쓰디쓴 패배를 맛봐야 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에반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추어 럭비팀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럭비 사랑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저의 가장 큰 꿈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미국 전역에 저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목표랍니다.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럭비에 진심이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럭비부에 있었고 학교에서 럭비부 부장까지 하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아마추어 선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서 좋은 성적과 기량을 보여준다면 프로가 될 수 있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저로 하여금 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미국 워싱턴의 어느 날 코치님을 비롯한 저와 팀 동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미국 아마추어 럭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우승 소식이 뜸했던 저희 팀은 그때 우승으로 인해 난리가 났었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이 소원했던 우승이었던지라 저희 선수들에게도 우승에 대한 포상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단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우리 코치님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분명한 건 포상으로 받았던 해외여행이 저를 더욱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뒤에 저희는 우승 회포를 푸는 회식 자리에서 포상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정해진 여행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선수 동료들은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겠는지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었죠. 스페인, 프랑스, 영국, 남미인 브라질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선수들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 코치님이 회식 자리에 도착하셨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코치님은 저희들에게 뜻밖의 국가를 지명하여 주셨죠.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이라. 사실 한국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 운동하는데 매진하느라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선수들 중 몇몇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간다는 코치님의 말씀에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선수들은 사실 탐탁치 않아 했었어요. 한국행에 대한 불만들을 가진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미국의 럭비팀 선수들처럼 덩치가 커다랗고 마초 같은 남성들이 가기에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도 사실 제 여동생은 한국의 BTS나 한국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생 덕분에 가끔 봤던 한국 아이돌 남성들은 제 눈엔 모두 다 호리호리하고 피부도 하얀 게 꼭 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 유형의 남자들이 인기를 끈다는 것만 봐도 한국의 문화가 어떤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를 비롯한 럭비 선수들처럼 남성 호르몬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마초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땀 흘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우정을 쌓는 액티비티한 여행이 아닌 앉아서 커피나 마시며 노래나 듣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시꺼멓고 등치 큰 저희들이 재밌을 여행이 되겠다 생각할 수는 없었죠.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다는 코치님에게 그러지 말고 그냥 브라질 해변이나 가서 서핑이나 즐기자고 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서핑도 하고 남자답게 활동적인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고 어필했죠. 하지만 코치님은 제 의견은 조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이 다 준비했으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한국으로 떠날 채비들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희 선수들은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 그런 허약한 남성들이 즐비한 아시아 국가로 떠난다고 하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술도 들어갔겠다. 감정이 격해져서 한국은 가고 싶지 않다는 선수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그런 불만에 동조했었죠. 그런데 그때 코치님은 저희들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보자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이미 결정난 상황이니 모두들 여행 채비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코치님의 단호한 말씀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비롯한 선수들은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은 음식이 맛있기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니까 먹을 거나 잔뜩 먹고 술이나 왕창 마시고 오지 뭐 라며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선수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오로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의 술과 음식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했던 한국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왔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운동에만 관심이 있던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련된 나라였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건 확실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인터넷이나 TV에서 보던 대로 피부도 좋아 보였고 곱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에 반해 저희는 우락부락했죠. 몸으로 싸워야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특히나 공항에 보였던 한국의 여성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와 동료들은 정신없이 한국 여성분들을 힐끔거리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코치님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도 그 소리를 못 들을 만큼 한국 여성분들의 미모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날 코치님은 한국에 있는 한 식당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약간 허름해 보이는 게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건물에 오래되어 보이는 식당이었는데요. 코치님은 여기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굉장히 맛있는 곳이라면서 한국에 온 첫날이니만큼 가볍게 한국의 백반으로 시작하자며 저희를 데리고 왔던 거죠. 식당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과 할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었고 할머님께서는 등치가 산만한 저희들이 우르르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놀라셨는지 뒷걸음질 치시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나오시지 않더군요. 저는 코치님께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아무리 어르신 두 분께서 운영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주문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불쾌한 기분도 들더군요. 코치님은 이 식당에서는 주문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만 체크되면 된다면서 말이죠. 아니, 식당에 손님이 들어갔는데 주문을 받지 않는다? 저는 태어나 이런 식당은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 지나자 뚝배기에 고기가 가득 담긴 한 상을 테이블마다 할아버님께서 놓아주셨어요. 바로 불고기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푸릇한 색을 가진 고추도 있었는데요. 할아버님께서 한국말로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코치님이 할아버님께서 고추가 매우니 매운 거 못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코치님은 한국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여하튼 저희는 코치님의 말을 듣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마초 같은 저희들이 매운 걸 못 먹다니 코웃음을 치고는 보란 듯 고추 하나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크나큰 실수였어요. 한국의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맵지 않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얼굴이 빨개지고 딸꾹질까지 나오더군요.
너무 매워서 안절부절 못하자 그걸 지켜보던 할머님께서 제 팔을 찰싹하고 때리시면서 등치는 산만한 게 뭔 호들갑을 떠냐면서 물을 따라주셨죠. 첫날 한국의 청양고추에 완전히 완패당한 저희는 시차 때문에 숙소에 가서 일찍 눈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눈을 뜬 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눈을 뜬 시간이 미국에서는 한참 활동하는 시간대라 가뜩이나 잠에서 깬 터에 정신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하지만 숙소에서 저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여행까지 와서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자니 좀 답답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코치님께서 저희가 있는 객실로 들어와 밖을 나가자며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마침 지루하던 차에 너무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의문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딜 가봐야 사람 하나 보기 어려울 텐데 뭐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는 건지 의아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치님을 따라 홍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의 이런 궁금증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 버리더군요. 처음 마주한 홍대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젊음의 활기가 가득한 거리라는 게 바로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또 미국의 밤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선 밤에 나가봤자 펍이나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것 정도가 끝인데 홍대에서는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상점들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하고 즐겁게 했던 것은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희는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아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일단 음식은 말할 게 없었어요. 닭갈비라는 걸 먹었는데 철판 주변에 치즈를 둘러서 양념된 고리를 치즈에 찍어 먹더라고요. 어떻게 매콤한 소스와 닭고기, 치즈의 조합을 생각해냈을까요? 저희는 놀라운 요리법에 감탄을 하며 열심히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분이 저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아니 실제로 한국 홍대를 걸으며 수없이 많은 한국인 여성분들을 지나쳤는데 정말 하나같이 미인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미인들은 모두 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영어까지도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여성분은 저희 테이블에 있는 휴지 좀 나눠달라는 말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간단하고 단순한 말도 마치 천사의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한눈에 뿅 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본 동료들은 모두 그녀의 얼굴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 역시도 굉장한 미인들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여성분들의 성격은 굉장히 쾌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합석까지 하게 되었고 한국은 기생오라비 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들이 인기가 있는 국가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저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죠. 저희 미국의 여성들은 일단 한국 여성들보다 체격들이 모두 큽니다. 미국 남자들만 등치가 큰 게 아니라 여성들까지 크고 심지어 목청도 높을 뿐더러 성격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홍대에서 만난 한국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투도 조근조근했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체형도 딱 보기 좋을 정도의 모습이었죠. 외국에서 온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저희를 지켜보던 코치님은 갑자기 저희들을 보고는 재밌냐고 묻더라고요. 두말하면 입 아팠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는 한국에게 두 번째 완패를 당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었는데요. 그건 바로 주량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미국에서 맥주를 즐겨 마십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걸로들 알지만 하루 종일 땀을 잔뜩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맥주는 거의 술이 아닌 물처럼 생각할 만큼 술에 취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분들과의 술자리에서 저희는 한국의 소주에 완전히 나가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잔이라고 하기도 뭐한 조그만 술잔에 한국의 소주를 따라 마셨는데 처음엔 기별도 안 가더군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한 12잔째쯤 되자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한국 소주에 정신을 못 차리자 아리따운 한국 여성분은 놀란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면서 물어봤었고 아이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호기롭게 객기 부리다가 기절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더군요. 눈을 떠보니 숙소였고 코치님은 저와 동료들을 보더니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기생 오라비들만 있는 약한 국가라며 얕보더니 대체 이게 뭔 꼴이니? 라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아침부터 갈 곳이 있다며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정신이 없더군요. 해롱거리는 저희를 코치님이 데려간 곳은 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울렁거리는데 노란색에 다 찌그러진 양동이에 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고기와 야채들이 섞여 바글바글 끓고 있는 음식을 보니 정말 기절할 것 같더군요. 역시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음식이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나 김치와 불고기처럼 유명한 음식이 아닌 일반 로컬 음식들은 정말 동남아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을 먹는구나 싶었죠.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지 코치님은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숲이라면서 딴 생각 말고 한 입들 떠먹으라며 저희들을 몰아세웠습니다. 평소 코치님이 한국을 좋아하는 걸 알긴 했지만 너무하다 싶었죠. 기왕 온 거 어쩔 수 없었고 우물쭈물 대다 한국의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저를 비롯한 선수 동료들이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는 그 맛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어제 먹었던 술로 뒤틀렸던 내장들이 말끔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짜 최고의 음식이었죠. 코치님은 한국에서는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아침에 한국의 국밥으로 해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코치님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국밥을 먹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코치님은 등치들만 컸지 귀엽네 라면서 식사를 하시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코치님은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곳을 갈 거라는 말과 함께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코치님의 말에 우리는 또 얼마나 대단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지 내심 기대가 되었죠. 그래서 코치님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은 설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들을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에 마냥 즐겁기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버스 안에서도 코치님은 자신이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계획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서 다들 기대 잔뜩 해도 좋다며 코치님 자신도 우리들 나이대에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서 우리 보고 마음에 들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죠. 적어도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한국에게서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여성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을 두 눈으로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곱디고 온 말끔한 피부에 적나라 해도 너무 적나라 할 정도의 복장을 한 채 우리에게 박수를 치며 맞이해 주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늘씬하고 아리따운 여성분들을 우리는 기대했지만 버스에서 내렸던 저희들 눈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한국의 씨름단 선수들이었습니다. 씨름단이라뇨. 와, 진짜 그때 저를 비롯한 선수 동료들이 다들 놀랬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돋습니다. 피부는 하얀데 두꺼운 몸집을 가졌고 와인통 같은 허벅지를 가진 그들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우릴 보고 박수치며 미소 짓고 있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코치님도 우리 반응이 재밌는지 연신 깔깔거리며 배꼽 빠져라 웃더군요. 저희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코치님을 째려보았어요. 연신 낄낄거리며 웃던 코치님은 저희에게 그 두꺼운 한국인 씨름단 남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받고 싶지 않았죠. 덩치 큰 한국의 씨름단들은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는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모습을 보는데 자괴감마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우승포상 휴가로 온 만큼 아름다운 한국 미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겨우 마주한 게 이렇게 두껍고 살찐 아저씨들이라니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코치님이 소개한 사람들은 한국의 아마추어 씨름 선수단이었는데 전 씨름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씨름은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도 민망하더라고요. 끈 같은 걸 다리 사이에 동여 매고는 남자 둘이 붙어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상의는 벗고 하의는 거의 안 입은 채로요. 그러면서 낑낑거리며 서로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매우 단순해 보였습니다. 럭비처럼 공을 들고 전력 질주를 하는 등 수컷들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자리를 옮긴 곳에서 코치님은 자신도 우리들처럼 20대 때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님으로부터 한국까지 오게 되어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럭비는 몸과 몸을 부딪혀 싸워야 하는 구기 종목으로 파워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한국인 씨름단들을 1대1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분명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 말을 듣고 내심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눈앞에 있던 한국인 씨름단 선수들의 등치는 컸지만 확실히 미국에서 왔던 저희 동료 선수들보다는 키가 작았고 우리가 더 세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 씨름단을 1대1로 이기면 우리가 성장한다? 이해되지 않았죠. 코치님은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번에 알겠는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저희에게 어디 한번 저 한국인 씨름단과 겨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럭비가 얼마나 격하고 파워가 필요한 운동인지 제일 잘 아는 코치님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설마 저희가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이 씨름단에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코치님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응, 너희가 질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자존심이 확 상했었습니다. 저는 코치님의 그 대답을 완벽하게 깡그리 무너뜨려 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는데 저는 이후에 한동안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절레 저어야만 했었는데요. 아니 글쎄 한국 씨름단 중에서도 제일 작아 보였던 한 친구가 씩 웃더니 한판 붙자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저를 꼭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오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씨름판 모래바닥에 얼굴을 처박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작 휘슬이 울리고 저는 럭비를 하는 것처럼 상대의 몸을 슬쩍 밀었습니다. 상대를 밀면서 압박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 밀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저는 좀 더 힘을 더해 상대를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씨름 선수는 다리를 쭉 뻗으며 엉덩이를 빼면서 제 힘에 대응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온 힘을 다해 상대를 밀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힘을 줘 밀려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붙더니 저를 번쩍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2m가 조금 안 되는 193cm에 몸무게만 120kg가 나갔던 거구였는데 말입니다. 순간 좀 놀라긴 했지만 2번 당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시 저를 들기 위해서 가까이 몸을 붙일 것을 예상해서 저는 힘을 상대 선수 쪽으로 미는 게 아닌 반대로 땡겨서 바닥으로 꽂아버리자 생각했죠. 저에게 슬금슬금 가까이 붙으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인 씨름 선수를 땡겼죠. 분명 이 전략이 맞아떨어질 거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씨름 선수는 그 거구에 엄청난 스피드로 저를 밀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한쪽 다리를 제 다리 뒤로 걸더니 그대로 저를 잡아뜨리고 말았죠. 이게 단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멍하는 기분으로 씨름장 하늘을 모래사장 위에 넘어진 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엇비슷하게 경기하는 것 같던 선수들도 2-3번째 경기에서는 한 방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저와 선수 동료들은 몇 번이고 모래에 처박히고 나서야 씨름 선수들이 저희를 봐주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씨름 선수들의 힘은 가히 압도적이었어요. 저희는 그들 앞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한번 넘어가 버리면 갓 태어난 아기 사슴처럼 다리를 후들후들 떨어야 했죠. 또 그들과 직접 몸을 부딪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두꺼운 몸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근육 덩어리였다는 사실이었죠. 한국 청양고추에 한 번 지고 한국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에게 소주로 또 한 번 지고 씨름장에 와서 씨름 선수들에게 힘으로도 지고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희 럭비팀은 모래범벅이 되어서 훈련장을 빠져나왔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온 코치님도 이런 상황들을 예상했었는지 저희들을 다독여주려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씨름은 전통적인 격투기로 한국에서 씨름이라는 말로 불리는 이 스포츠는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씨름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었다고 했는데요. 한국 씨름의 규칙은 간단하지만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고 한국 씨름은 다른 전통적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인기 스포츠인 NFL 미식축구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의 씨름 경기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도와 전략적 사고도 요구하고 이는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했죠. 또한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만큼 민족 정신 그리고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저녁 식사였는데 한국 아마추어 씨름단 측에서 저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함께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아마 자존심 상한 저희가 도망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먹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양껏 먹어 돈이라도 잔뜩 쓰게끔 하자고 생각했죠. 저희는 한우라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처음 먹어보는 한우의 맛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코치님에게 우리 여기서 먹는 걸로 내기해서 지는 쪽이 계산하는 걸로 대결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 말에 코치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설마 저희가 먹는 것에서 마저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코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코치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그래 뭐 우리 연습 상대까지 되어준 한국 선수들인데 내가 사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걱정 말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고는 대결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지라 고기랑 고기는 다 먹어본 것 같은데 한우는 달랐어요. 정말 미친 듯이 불판에 올려진 고기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반 정도 부르고 나니까 한국 씨름단 선수들이 생각나더군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맛있었죠. 저는 그들이 얼마나 먹었을지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접시가 저희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선수들은 빠른 속도로 고기를 먹어치우고 있는데 씨름 선수들은 느긋하게 아주 천천히 군뱅이 기어가는 속도로 고기를 먹었거든요. 천천히 먹으면 배가 더 빨리 부르는데 저런 여유를 부리다니 이번에야말로 저희가 이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에 씌인 건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기 접시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팀의 접시가 올라가는 속도는 줄어들었고 씨름 선수들의 접시는 꾸준한 속도로 쌓아 올려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넣는데 씨름 선수들은 맛을 음미하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이게 황소인지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먹성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씨름다는 고기를 추가로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냉면이라고 불리는 음식까지 추가 주문했고 한 한국인 씨름 선수는 혹시 다 먹은 거냐고 묻더니 우리가 먹지 못해 남기게 된 불판의 고기까지 싸그리 가져가 입속으로 넣어버리더군요. 와 진짜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황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그때 코치님 생각이 나서 슬쩍 코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아주 되게 슬픈 표정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주섬주섬 꺼내시는 모습을 보니 엄청 미안했고 한편으로 애처로워 보이더군요. 코치님이 왜 대결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지 이해가 됐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완전 처참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대결이라고 생각했던 먹방에서마저 한국인들에게 지고야 말았으니까요. 그래도 한우는 정말 입에서 살살 녹은 고기를 먹게 돼서 그걸로 만족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어둠이 내린 식당 앞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식당 문 앞에 웬 정말 아름다운 한국 여성분께서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일행들 쪽으로 오빠라면서 큰 소리로 불렀고 뒤를 돌아보니 한 한국인 씨름단 선수가 여길 뭐 하려고 왔냐며 투덜대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인 씨름단 선수의 여동생이었던 거죠. 아니 이런 산만하고 우락부락한 오빠 밑에 저렇게 아름답고 늘씬한 여동생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외국인 무리가 함께 있자 누구냐고 한국인 코치님께 묻더군요. 그녀는 한국인 코치님을 비롯한 선수들과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럭비팀이라고 소개하자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오빠였던 한국 씨름단 선수가 얼른 가라고 손짓하자 그녀는 한국인 코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니 코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내 그녀는 친오빠의 귀를 사정없이 잡아 비틀더니 집으로 끌고 가더군요. 황소 한 마리가 여리여리한 여성에게 귀를 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도 저렇게 여동생한테 꼼짝도 못한다면서 껄껄대고 웃는데 순간 어찌나 정겹고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청양고추에게 지고 한국 소주에게 또 한 번 지고 한국 남성들의 힘에서도 지고 심지어 먹는 것에 마저 져버렸고 한국의 정겨운 모습에서 또 한 번 졌습니다. 하지만 코치님은 졌다는 표현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한국인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면서 자신도 한국에서 훈련하고 프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이번 여행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모습이냐고요? 아직도 아마추어 선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 아마추어 씨름단 선수들 역시 자신들이 프로가 되지 못한 것에 좌절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직 우리들에게는 올라야 하는 산이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미 정상에 섰다면 내려갈 일밖에 없지 않냐며 매 순간을 즐기며 운동한다고 했었죠. 저 역시 그들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언젠가 꼭 프로로 데뷔하여 제 이름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매년 한국을 찾아 훈련을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님 덕분에 한국을 갔던 그 계기가 정말 저에게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한국에서 보고 듣고 몸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벗삼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인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